네, 반갑습니다. 다시 그 학교에 있는 마이크로 스튜디오를 쓸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또 급하게 스튜디오를 써 보기로 했습니다. 연말이 됐는데 여전히 코로나는 꺾일 기세가 없어서 계속 조심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또 오늘도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해야 될 것들은 이제 재생의학 관점에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 그 생체공학적인 개념들에 대한 설명들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그 컨셉 정도만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거의 1년치 분량이 되는데, 그 여러분들이 이것이 어떻게 연구 방향이 설정되어서 가고 있고, 그리고 의사가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해가 필요한지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재생의학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들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재생의학용에 주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생체 재료의 종류, 그 특성에 대한 설명을 좀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자에 이제 어떤 방법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사례들이 지금 이거는 해가 가면 갈수록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망가진 것을 고치는 차원을 넘어서 완전히 새 것으로 바꿔내는 차원의 이제 그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생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 그 실제로 자연에서도 벌어지죠. 그 아주 동물, 그 고등동물보다 이제 좀 낮은 차원의 동물들, 크레이피쉬라든가 플랜네리아 같은 경우들은 일부가 이제 절단이 되더라도 재생이 되는 형태를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그 어떤 거랑 좀 관계가 있냐면 동물의 이제 복잡성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잡성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재생 능력은 이제 줄어드는 형태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사람에서 그 재생 능력이 그 동물보다 낮은 차원의 이제 그 동물보다 재생 능력이 아무리 떨어지지만 사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세포들 사이에서도 재생 능력 차원에서 비교를 한다면 좀 차이가 생깁니다. 상대적으로 재생 능력이 아주 그 완벽하게 잘 안 되는 것들은 심장, 그리고 연골, 그 뇌, 이런 것들은 익히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재생 능력이 조금 양호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피부 또는 그 위장관 염에 있는 내막 세포들, 그 다음에 간, 이런 것들이 재생 능력이 조금 더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 중간 단계의 것들도 있고요. 따라서 그 임상에서 이 재생이 최악에 있는 심장에 문제가 생기거나 뼈에 문제가 생기거나 신경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치료 방법들이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그 새 걸로 그 재생을 해서 그 조직을 완전히 리플레이스 할 수 있다면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 니즈들을 채울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겠죠. 따라서 여기에 대한 목표로 그 재생의학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조직공학이라고 하는 정의가 과연 무언가 살펴보면 이거는 이제 키스트에 나온 자료들 제가 차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별도로 따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 손상되었거나 기능이 상실된 조직 또는 장기, 이걸 이제 재생하는 것. 그리고 이 재생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 우리가 그 망가져 있는 조직을 대체를 했을 때 그 생분해성을 갖고, 그리고 그 생체에 들어갔을 때 면역 거부 반응이나 아니면 혈전 이런 것들을 형성하는 생체 적합성이 있고, 그리고 생체 기능에 잘 맞는 형태로 개발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생체 재료의 세포들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생분해성하고 생체 적합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는 세포를 사용하지 않고도 그 공학이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이것들이 의학하고 만나서 적절한 치료에 대한 그 형태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발목이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절단된 분들한테 의족 같은 것들을 제공해서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의족도 단순하게 그 없는 발목을 대체하는 차원을 지나서 그 생체 기능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고려한 의족들을 개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으로 가려면 단순하게 이제 공학적인 접근만 이루어져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의학을 전공해서 사람의 여러 해부학적 기능, 생리학적 기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협업을 해야지만 이제 가능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예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예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경사진 곳에서도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을 정도의 로봇 의족을 상용화했습니다. 북한의 목함질의 도발로 발목을 잃은 김정원 중사가 이 첫 번째 로봇 의족의 주인공이 됐는데요. 정진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5년 8월 김정원 중사는 우리 측 비무장지대에서 터진 북한의 목함지뢰로 오른쪽 발목을 잃었습니다. 김 중사는 의족을 착용하며 3년째 군 생활을 이어가고 있지만 의족은 자연스러운 움직임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발목이 움직이지 않는 시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함과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스마트 로봇 의족이 국내에서 개발됐습니다. 기존 의족과 달리 발목 부위가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돼 경사가 진 곳도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핵심은 발목이 땅을 차는 힘을 제공하는 겁니다. 사용자의 걸음걸이를 분석한 뒤 최대한 자연스러운 걸음이 될 수 있도록 모터와 스프링을 작동해 힘을 가하는 원리입니다. 연구진은 첫 번째 스마트 로봇 의족을 나라를 위해 일하다 큰 부상을 입은 김 중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자연스러운 걸음을 아주 유동적으로 잘 도와줍니다. 정말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연구진은 이를 위해 김 중사의 걸음걸이를 2개월간 면밀하게 분석했고 그 결과 김 중사를 가장 잘 이해하는 스마트 의족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무게는 실제 발목 무게와 비슷하게 1kg까지 줄였고 무게가 줄면서 전력 소모도 줄어들어 한 번 충전에 최대 4시간까지 작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외국에서는 이 대당 가격이 한 8천만 원 정도 되는데 국내 기술로 조금 더 저렴하게 그리고 동등한 성능을 낸 로봇 의족을 만들어서 연구진은 내년 상반기부터 이번에 개발한 로봇 의족을 국내 장애인들에게 우선 판매하고 해외 수출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정준익입니다. 네, 잘 보셨나요? 그 의학하고 이제 공학이 만났을 때 이제 어느 영역까지도 이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이쪽 파트의 생각을 해보시라는 의미로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응용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러한 이제 인공 조직 또는 이렇게 공학적인 부분들만 아니라 장기를 이제 재생 가능한 형태로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피부 같은 경우는 이미 상품화되어 있죠. 연골도 상품화되어 있습니다. 뼈나 간이나 창자나 요도나 방광 또는 힘줄, 혈관, 심장 판막, 심장, 신경계 등까지도 다 이제 가능한 형태로 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직 공학에서 중요한 3요소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조직이 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3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기관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거기에 기관들을 차지하고 있는 세포가 존재하겠죠. 그 다음에는 세포만 있어서 신장이나 간 이런 형태를 구성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거를 구성할 수 있게 하는 조직 외에 있는 기질, 엑스트라 셀룰라 매트리스하고는 ECM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질이 있어서 형태를 잘 갖춘다 하더라도 세포하고 이 기질 간에 또는 세포와 세포 간에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같은 것들이 활발히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에 관계하는 시그널, 이게 이제 조직공학을 제대로 증진시키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말로 이제 바꾼 것들이 여기 있습니다. 재생의학에서는 지지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포, 그 다음에 신호전달이 이게 3요소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포의 소스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과연 무언가 보시게 되면 여러 조직의 세포 타입으로 변형이 가능한 스템셀들을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장점이기 때문에 스템셀을 요구하게 되겠죠. 그 엠브리오닉 또는 어덜트 또는 프로제니터 셀 같은 것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뭐 다음 주 정도엔 이 스템셀의 각각에 대한 설명들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지체에 대한 해당하는 것들은 뭐 폴리머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메탈을 쓸 수도 있고 세라믹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조직하고 이제 유사한 형태의 모양을 만들고 그 형태를 타고 세포가 자라도록 하는 식으로 일들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이 정확하게 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그널에 해당하는 그로스 팩터라든가 여러 뭐 드럭들을 가미를 해서 그 기능들을 강화 시키고 정상적인 조직하고 이제 형태들이 유사하도록 만들어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의료용 고분자에 해당하는 재료들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주로 이제 세 가지가 이제 주로 쓰이게 되죠. 고분자, 금속, 세라믹. 이 세 가지가 가장 그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폴리머는 주로 이제 인공장기에 해당을 하게 되죠. 뭐 심장이나 신장, 뭐 이런 쪽에 그 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생체 적합성에 대한 부분들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고요. 금속이라고 하게 되면 또는 뭐 그 인공 조직 같은 부분들 사용을 하게 되고 또는 뭐 치료용 제품 같은 데도 이제 일부 그 사용을 하게 되겠죠. 세라믹도 마찬가지로 인공 조직이나 인공 장기나 치료용 제품 이 각각의 이제 적절한 형태로 나눠서 이제 사용이 되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생의학용 재료의 특성에 대한 설명들을 뭐 간단하게만 드리면 이제 금속 재료 파트가 있을 텐데 금속 재료는 뭐 녹여서 성형하거나 가공 뭐 이런 것들 장점이 있죠. 그리고 세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점은 생체 친화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고요. 이게 녹슨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단점들이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재료로 쓰는 게 이제 코발트나 티타늄 같은 것들이 주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적용하는 조직들은 인공관절, 인공뼈, 뭐 뼈 보강제 이런 데 이제 쓰게 되겠죠. 세라믹은 어디 장점이 있냐면 생체 적합성들이 좀 뛰어납니다. 그리고 그 열에도 강하고 그 내화학성 같은 것들을 갖고 있는 장점들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 세라믹은 그 뭘 생각하냐면 되냐면 도자기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도자기 성형을 할 때 좀 쉽지는 않죠. 성형하고 나면 또 깨지기 쉽다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망가지고 나면 복원력도 그 완전히 망가져서 그게 이제 여의치 않다라는 단점들을 갖게 됩니다. 이런 그 세라믹에 쓰는 주요 그 재료들은 뭐 인산, 칼슘 같은 것들이 주로 이제 사용이 되고 또는 하이드록시아, 파타이트 같은 것들도 사용이 됩니다. 주로 이제 치과, 관절, 성형, 외과용 재료에 이제 사용이 되죠. 가장 현재는 이제 많이 사용되는 것들이 폴리머 재질, 고분자 재질들인데요. 이 녀석들은 생체 적합성, 복원력도 뛰어난 데다가 성형성, 가공성까지 있습니다. 얘의 이제 단점은 좀 약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열에 좀 약하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죠. 이런 단점들을 보강하게 되면 이 녀석이 이제 다른 거에 비해서 장단점들을 다 보완한 형태로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혈관이나 장기 또는 약물 전달체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의료용 고분자의 그 생체 적합성이라는 게 과연 뭐길래 이게 가장 중요한가 생각을 해보시면 첫 번째로는 그 조직 적합성이 필요합니다. 어떤 조직에 들어갔을 때 생체 조직하고의 상호작용 같은 것들이 낮아서 면역 거부 반응이라든가 아니면 뭐 부작용 같은 것들이 생기지 않아야 되는 부분들이 하나가 중요하게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들은 혈액 적합성인데요.
이 혈액 성분이 이 집어넣어 있는 고분자하고 만나서 혈전 같은 것들을 형성하게 되면 큰일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혈액하고 고분자가 만나더라도 혈전을 일으키지 않는 항혈전성, 이걸 이제 혈액 적합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렇게 돼야지 혈전으로 인한 모세혈관이 막히거나 뭐 다른 부작용들이 생기지 않는 일들이 있겠죠. 따라서 생체에 이식된 고분자에서 중요한 그 적합성에 대한 부분들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혈액 적합성이 필요하다. 이것들은 특히나 그 심장이나 뭐 심폐, 혈관 이런 데 쓸 때 더 중요한 측면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엔 조직 적합성이 중요하다. 이것들은 뭐 인공관절이나 피부 뭐 이런 데 할 때는 중요한 측면들이 되겠죠. 이 두 가지를 다 갖추고 나서 고분자가 일정한 역할을 다 끝내고 나면 뭐 우리가 더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측면들은 일정 시간 이후에는 분해가 돼서 생체 분해성들을 갖게 되면 조금 더 유리한 측면들이 갖게 되겠죠. 특히나 수술된 봉합사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 좀 더 바람직한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생체 그 조직공학에 사용한 재료가 갖춰야 할 요건들을 조금 이제 보시게 되면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3차원적인 구조를 가진 조직으로 형성이 되어야 되겠죠. 세포가 아무리 그 신장의 기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신장의 형태를 취하는 것들이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됩니다. 신장의 형태를 취하려면 그 신장 모양으로 되는 콩팥 모양의 지지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세포를 키우는 방법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그런 틀들을 만들 수 있게 되죠. 그래서 3차원 구조를 가진 조직 형태로 만들기 위한 틀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중요한데, 그런 틀의 역할을 하는 형태를 만드는 것을 우리는 스캐폴드라는 개념을 씁니다. 그래서 스캐폴드의 역할을 하는 그 재료로 어떤 것들이 적합한가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하죠. 그 스캐폴드 역할을 하는 녀석들은 3차원적인 구조를 갖추는 역할을 한다는 건 기본적인 역할임과 동시에 생체 적합성도 가져야 되고 생분해성까지도 이제 갖게 되면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식된 세포하고 그리고 안쪽에 있는 기관의 세포들하고 이것들을 커뮤니케이션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들이 또 중요해지고요. 따로 놀면 당연히 안 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이런 매개체 역할을 다 끝마치고 난 녀석들은 그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필요에 따라서 분해하는 생분해성 특성을 갖고 있으면 가장 좋은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몇 가지 그 의사들이 좀 관심을 안 갖고 있는 영역이지만 그 의사들이 관심을 가지면 굉장히 중요한 것들에 대한 사례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창상 치료에 대한 부분인데요. 피부에 여러 가지 창상이 생겼을 때 그 치료하는 것들입니다. 또는 외상에 의해서 창상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는 수술 때문에 창상이 생기기도 하죠. 이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제 외상이나 수술에 의해서 창상이 생겼을 때 의사들은 그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을 사서 쓰는 소비자 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봉합을 하는 봉합사를 어떤 걸 쓸 것이냐, 또는 드레싱젤을 무엇을 쓸 것이냐, 또는 이렇게 그 찢어져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점착을 시킬 거냐, 테이프로 할 거냐, 아니면 봉합력 조직 적합제를 쓸 거냐, 이런 부분들만 생각을 하죠. 근데 조금 다른 차원을 하게 되면 이러한 재료들을 조금 더 연구해서 만드는 입장, 공급자의 입장으로도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연구를 하면 참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조금 덜한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욕창이라고 해서 오랫동안 이제 입원 환자들이 이제 돌아눕지 못하면서 생기는 부분들도 이제 생기게 되겠죠.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드레싱젤을 어떻게 선택을 해서 그 뭐 어떤 정도의 욕창 정도에 따라 가지고 선택하는 부분들에 대한 연구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들도 이제 단순히 소비자로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효과적으로 임상 또는 환자 적합하게 개발하는 부분들로 나아가려면
그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의사들이 이제 관심들이 필요해집니다. 창상 치료용 제품에는 뭐 되게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탈피된 진피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또는 콜라겐도 있고요. 또는 뭐 이런 인공중합체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인공 피부도 이제 많이 나와 있죠. 표피나 솜녀세포로 쓴 부분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상품화되어 있는 것들이 이미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가격이 상당히 비쌀 뿐만 아니라 다 외국의 제품들을 사서 쓰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저것들을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대체제 같은 것들이 나온다면 좀 더 좋은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인공 피부에 대한 용도 및 환사에 대한 수들을 보게 되면 우리들은 주로 화상 환자가 피부를 쓰는 경우가 더 많을 거라는 상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 당뇨병으로 인한 궤양 환자들이 이제 피부의 손상들이 더 훨씬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굳이 이제 추정을 해서 보게 되면 화상 환자보다 더 많은 그 요구들이 있는 상황이 족부의 궤양이 있거나 당뇨성 궤양이거나 아니면 욕창, 이런 것들이 훨씬 많다라고 하는 거죠. 이 얘기들은 병원 현장에서 입원 상황 그리고 합병증 상황에서 벌어지는 인공 피부에 대한 요구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의사들이 관심 갖고 접근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측면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찢어진 부위를 붙일 때 그 사용하는 게 봉합을 하는 것 말고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두 가지 개념들이 있습니다. 점착이라고 해서 그 최소한의 압력으로 그 찢어진 부위를 접촉시켜서 분리되지 못하도록 막는 점착. 조금 찢어진 부위에 여러 손상을 좀 최소화시키면서 점착하는 방법이 있죠. 대신 이제 분리가 할 수 있는 저항력이 약하기 때문에 쉽게 다시 찢어질 수 있다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접착은 붙이는 데에만 조금 강조를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붙일 수는 있으나 그 붙이는 부위에 손상들이 좀 생길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이것들은 3M에 있는 포스트잇이라고 상상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본드라고 상상을 하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착이 그 3M의 포스트잇 정도라 하더라도 그것들이 손상을 덜 하면서 좀 강하게 점착을 시킬 수 있다면 좀 무료용으로 효과적으로 이제 개발이 가능한 형태로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점착제의 종류들을 보게 되면 이러한 그 열이 가하지 않고 지압으로만 이제 가능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어떤 그 피부에 그 붙여야 되는 부분들을 오염시키지 않고 쉽게 그 떼낼 수 있는 형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죠. 이 포스트잇을 생각하면 쉽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점착제의 구성들은 소수성 고분자 같은 것들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아크릴계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용 테이프도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만 하는데 이 부분도 조금 살펴보게 되면 뭐 반청고로부터 전신에 사용하는 뭐 외피용 거즈라든가 또는 이런 테이프까지도 이제 다양하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문제는 이것을 그냥 소비자 형태로만 바라보았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이것들을 조금 더 이제 그 공급자, 그 의사가 환자에게 조금 바람직한 형태를 제공을 해야 되겠다라는 입장을 보게 되면 여기들도 이제 수정을 요구되는 사항들이 보이게 되고 연구를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의료용 생체 조직 접착제는 뭐 순간적으로 순간 접착제 같은 또는 글루 형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는 이 해양 생체 접착제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뒤쪽에 조금 보여드릴 텐데 그 홍합 같은 거가 그 얘네들이 족사 같은 것들을 내서 바위에 아주 단단하게 붙어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활용해서 어디에 이제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뭐 사례들은 나중에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의료용 접착제의 이제 분류들을 보게 되면 그 뭐 연조직이
이게 이제 쓰는 시아노 아크릴계 순간 접착제 글루 같은 것들이 있고요. 경조직에 쓰는 이런 시멘트 계통 같은 것들이 있다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두 가지들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연조직에 쓰는 것들은 뭐 그 만들거나 이러한 부분들을 쉽게 할 수 있는 측면인데 접착 강도가 좀 약하다는 측면들도 있고, 그 다음에 면역에 대한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들은 강도는 센데 여러 가지 생체 적합성에 대한 문제들은 늘 일어나게 됩니다. 조직 접착제도 그 외상 봉합 시장으로만 보더라도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 의사분들이 이쪽에 대한 것도 좀 관심 가지고 연구를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국내에서는 또 600억 정도의 규모가 되고요. 이건 매년 그 상승하고 있습니다. 관심 갖고 있지 않는 동안 이제 외국에서는 어떤 제품들까지도 이제 나와서 고민을 하고 있냐면, 순간 접착제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주로 많이 쓰는 것들이죠. 어떤 둘 간의 접착을 순간적으로 하는 장점들은 있지만 이쪽 그 접착 부분들을 손상시키는 단점들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낮추기 위해서 다른 부분들에 대한 연구들을 하게 됩니다. 초창기에는 시아노 아크릴계 조직 접착제들을 사용했습니다. 그 뭐 순간 접착제로서는 5% 이하이고, 이유는 조직 독성이 심해서 초기에는 사용을 하지 않는 형태로 되어 있다가 국내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이 되면서 개발이 되어 있는 제품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뭐 더마본드라고 같은 것들이 수입해서 판매되고 있는 형태이죠. 이제 문제는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계속 소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겁니다. 이 정도의 찢어진 부위가 생겼을 때 그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봉합을 하죠. 예쁘게 봉합을 해야 된다, 뭐 말아야 된다, 이런 그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쪽으로 벌어지는 그 분리 강도에 대한 부분이 적은 곳이라면 이 정도는 그 봉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조직 접착제 같은 것들로 그 해서 접착을 시킬 수 있는 과정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품이 나와 있는 더마본드를 보게 되면 마치 그 연고를 바르듯이 그 부위를 이렇게 도포를 한 형태로만 하더라도 봉합보다 훨씬 장점들을 갖게 되죠. 뭐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그 사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조직 접착제가 이제 정확하게 개발이 된다면 그 일부 외과형 수술 봉합사를 대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불필요하게 혈관이 이게 폐쇄이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것들을 그 대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몇몇 연골 조직 같은 부분들도 그 해당할 수 있을 거고요. 그 장기적으로는 가정용 상비약 같은 것들로 발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중증의 그 병들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치료되고 어떻게 그 병리학적인 발전을 한다라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조금 덜 관심 갖고 있던 분야들도 관심을 갖는다면 다른 차원의 길들이 열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소개 말씀을 올리는 걸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PEG 함유 실란트 같은 경우에는 심혈관계나 신경계 치료용 접착제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로 이제 그쪽에 문제가 있는 혈관계의 안지오플라스티에 관계돼 가지고 뭐 스텐팅을 한다거나 또는 여러 엠볼릭 머티리얼 같은 것들을 줘서 폐쇄하는 것들을 막는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죠. 혈관 성형수를 이제 어떤 형태로 보게 되냐 하면, 그 예를 들어서 혈전이 생겨서 막혔다 해가지고 혈전 용해제를 투여를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 혈전이 이 안쪽에 이제 막혀 있는 것들을 녹이는 것도 중요한데, 이쪽에 상처가 생겨서 생겨 있는 혈전까지 녹여버리면 출혈이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그 부분을 점착하는 상태들이 필요로해집니다. 그래서 그 혈관에 대한 그 성형에 대한 부분들은 그 우리나라가 뭐 최고에 대한 부분들이긴 한데 스텐트에 대한 걸로 이제 치료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그 과정들 속에서 혈관이 이렇게 터졌을 때 또는 이 터진 부분의 혈전들이 녹았을 때 그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스텐트 부위라든가 아니면 그쪽 부위들을 조금 점착해서 막는 형태로 실크나 그 일라스틴 같은 것들을 통해서 혈관의 조직 부위를 좀 막아내는 형태들이 연구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것 중에 하나는 해양 생체 접착제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홍합 같은 것들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 족사를 내서 붙어 있습니다. 그 철에 이제 이렇게 붙어 있는 모습들이 일어나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어떤 개발들을 하고 어떤 상상력을 적용할 수 있는지 하나의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하나의 예로 그 홍합의 이제 접착 메커니즘을 구명을 했다라고 하는 포스텍의 연구 결과들에 대한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이 예를 보게 되면 그 표면 접착력에서 홍합이 어떤 식으로 접착했는가 이 메커니즘을 구명했다. 그리고 접착 단백질을 찾았다. 이런 것들이 그 접착력에 중요한 역할들을 하더라. 그리고 이게 철이나 그 홍합 접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이 있다. 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의 강한 접착, 표면 접착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연구들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그 표면에 강한 그 접착이 일어나는 이 형태들이 연구가 끝나면 과연 이제 어디에 그 사용할 수 있을까 상상력들을 한 번만 발휘를 해 보십시오. 그랬을 때 그 이런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그 혈관 주사를 하고 나서 그 혈관 주사를 하고 나서 그 혈관이 있고 여기에 주사바늘을 꽂고 나서 이 주사바늘을 뺀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쪽에 그 혈관 구멍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이 구멍이 생기는 사람들이 만약 혈우병 환자라면 그 굉장히 그 출혈이 심해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홍합에 대한 족사에 대한 형태들을 활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바늘에다가 홍합 족사의 성분들을 넣고 붙여놓고 얘네들이 찌를 때 이것들 떨어지지 않게 하고 나서 빼면서 여기에 걸려서 이 부위를 막는 형태에 대한 치료로 그 활용이 가능하겠다. 라는 식의 이제 그 홍합을 의료용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까지 사용이 하는 상상력들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여러분들이 사소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르는 부분들까지도 의료적인 그 고민들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사례를 홍합을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 접착제의 성능에 대한 비교들을 뭐 간단하게만 드리면 시아노 아크릴 또는 피브린계, 폴리우라텐계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있고요. 여기에 이제 그 얼마만큼 그 잘 붙느냐 또는 이게 얼마만큼 딱딱하냐 또는 독성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고가냐 저가냐 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장단점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아노 아크릴계 같은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그 접착력들이 강하긴 하지만 독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고가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연성들이 좀 부족한 단점들을 갖고 있죠. 피브린이나 젤라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단점들은 대부분 그 없앴습니다만 그 항장력 같은 것들이 좀 낮아서 좀 튼튼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고요. 폴리우레탄 같은 경우는 저가이면서
대부분의 이제 그 단점들을 극복을 한 측면들이 있죠. 뭐 여전히 그 튼튼하지 못한 부분들은 갖고 있게 됩니다. 또 이제 정형외과에서도 이제 고울 시멘트 관련해서 그 다양하게 잘 부착하고 생체 적합성이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들이 되고 있는데, 좀 아쉬운 것들은 치과 분야에서는 그 이빨과 관련해서 연구를 하면서 이러한 그 골시멘트 연구가 더 앞서 나가고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과대학하고 치과하고 이런 부분들이 협업이 이루어진다면 조금 또 좋은 연구 성과들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보죠. 골시멘트들에 대한 응용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빈 공간에 생체 적합 또는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해서 채우는 PMA 또는 MMA 같은 것들에 대한 연구들이 존재를 한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여기에 이제 종류에는 PMA, 골시멘트 같은 것들이 있고, 문제는 생체 적합성이 조금 낮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칼슘 포스페이트계 같은 경우에는 경화 시간이 좀 길고 강도가 약하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즉 생체의 내구성도 강하고 그 다음에 독성도 조금 덜한 부분들을 하기 위한 생체 적합성에 대한 재료들에 대한 연구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이것들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장벽 같은 것들을 없애고 그 주변에 있는 인접 학문들하고 협업할 수 있는 마인드만 갖고 있다면 우리가 정형외과 측면에서는 뭐 치과하고 이제 같이 연구를 하면 좀 바람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치과 영역은 바깥에 보이는 부분이고, 이것들에 대한 손상된 치아를 다양하게 그 치료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진전들을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치과용 시멘트 종류에는 굉장히 이제 많은 형태들까지도 해가지고 발전이 되어 있어서요. 이것들을 적절히 같이 연구하고 그 부분들을 정형외과 영역에 가지고 올 수 있다면 또 다른 진전을 할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는 그 여러분들이 그 망가진 조직을 재생을 하는 측면에서 단지 그 사람 조직하고 비슷한 재생 방법들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방법들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설명들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사람 조직을 재생하는 측면이 있고, 아니면은 외부에 있는 어떤 인공의 그 물질들을 이용해서 재생하는 방법들도 있는데, 다른 동물을 이용을 해서 재생에 대한 연구들을 하고 있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잠깐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이거는 다른 동물에서 그 심낭의 판막 같은 것들을 쓸 수 있다라고 해서 2018년도에 이제 보고된 바 있고요. 식약처로부터 시판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돼지 심장으로 만든 인공 심장 판막에 상용하죠. 면역과 반응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른 동물의 판막들, 심장들을 이용을 해서 임상에 사용하는 사례들도 존재한다라는 소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전체적으로 바이오 장기 및 생체 조직 공학의 연구 동향의 리뷰들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인체의 3조직의 지지체 세포 신호 전달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3D 프린팅을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려고 하는 지지체 제조 방법들도 있고, 또 한 가지들은 지지체 중에 아예 그냥 마우스에 있는 허트에 있는 그 지지체를 이용을 하고, 이쪽의 세포들은 다 녹이고 나서 그 세포는 사람의 그 셀로 그 옮겨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이것들은 사실 이렇게 만드는 작업들은 사람한테 이제 그 재생용으로 쓰려고 하기보다는 미니 형태, 작은 형태의
그 사람의 심장 조직을 구현을 해서 심장에 치료한 약들의 독성, 약효 이런 것들 테스트할 용도로 만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3D 바이오 프린터로 이렇게 조금 신장 같은 것들을 만드는 작업들도 이미 2011년도에 보고가 된 바가 있고요. 국내에서도 그 여러 가지 그 내용들에 대한 연구들이 있죠. 혈관을 뭐 비분해성 또는 뭐 생분해성으로 대체 가능한 혈관들에 대한 연구들도 있고,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구개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 그 파트들이 상품화되어 있습니다. 뼈, 연골, 피복제, 배양 피부, 혈관들까지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 가지고 이쪽 파트에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측면들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들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나와 있듯이 바이오 장기 개발은 그 한 3년 전에는 시작 단계였는데 지금은 조금 더 많이 나간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초창기 단계여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관심 가지고 연구를 하려고 들어오신다면 뭐 경쟁력 있게 나갈 수 있는 측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상력들을 좀 발휘하시라고 재생의학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우리가 재생의학에서 여러분 아마 그 유명한 사진 하나를 보셨을 겁니다. 이런 사진이 한 번쯤 이제 신문지상에 나와서 이런 쪽으로도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사실 이거는 어떤 귀나 코를 재생하는 개념에서 그냥 그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한 실험적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사실 이것들을 만드는 방법들은 어떤 지지체의 코하고 비슷하게 된 지지체하고 귀하고 비슷하게 된 지지체를 이렇게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누드 마우스에 이 지지체를 넣어서 그 누드 마우스 갖고 있는 세포들이 이것들을 감싸서 자라게 하는 형태로까지 만드는 부분들에 대한 사진이죠. 이때 당시가 1980년대 뭐 약 초반 정도의 사진이었는데요. 그 뒤로 이제 재생의학에 대한 관심, 가능성, 전망, 그리고 3D 프린팅이 나오면서 많은 과정들을 밟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요약을 하게 되면 그 재생의학의 기본적인 구성 3요소 설명을 드렸죠. 뭐 다시 한번 설명하면 세포, 그리고 지지체, 그리고 신호전달의 측면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데 쓰는 뭐 세라믹이라든가 고분자 또는 금속, 여기에 대한 중요한 특징들을 설명할 수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조직공학이 그 환자한테 이제 어떤 방법들로 이용될 수 있는 사례들에 대한 것들은 다양한 상상력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주사바늘에 뭐 홍합의 족사를 쓰는 경우도 말씀드렸고, 돼지 심낭을 이용해서 인공 심막을 만드는 경우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외의 경우도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여 이 부분에 대한 뭐 관심 같은 것들 놓치지 말고 계속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재생의학의 큰 뭐 방향이나 흐름,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조금 관심을 가져라. 그리고 생각보다 그쪽 시장이 굉장히 크고 그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곳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그 관심 가지고 참여하면 좋겠다. 라는 게 이쪽 그 강의의 핵심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깐 또 쉬셨다가 두 번째 영상에서 만나기로 해요. 고생하셨습니다.